미니멀리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하얀 벽, 나무 바닥, 물건이라곤 소파 하나에 화분 하나, 북유럽 감성이라고 하죠. 아니면 일본의 정리법 책 한 권 읽고 옷장 뒤집어 엎는 그런 거.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나도 미니멀리스트 되어야지 하면서 물건 버리기 시작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니멀리즘은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다. 그런데 우리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미니멀리즘 원칙 중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매일 하던 거고 할머니가 평생 하시던 것들.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이름조차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들.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살고 있던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미니멀 습관 10가지. 다 보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미니멀리즘은 우리가 원조였구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공간의 미니멀. 첫 번째,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는 문화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 당연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미니멀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경계 설정이에요. 내 공간 안으로 무엇을 들이고 무엇을 차단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서양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이걸 실천하려고 따로 규칙을 만들지요. 집에 들어올 때 핸드폰은 바구니에 넣기, 외출복은 바로 갈아입기, 이런 걸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관에서 신발 벗는 동작 하나로 이걸 매일 자동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벗는 그 순간, 바깥 세계와 내 공간 사이에 선이 그어져요. 하루의 먼지, 소음, 스트레스를 현관 밖에 두고 들어오는 거죠. 물리적인 경계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전환점입니다. 서양 집에서는 거실 카펫 위에서도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침대 위에 신발 신은 채로 드러눕는 경우도 있고요. 집이라는 공간과 바깥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거죠. 우리의 현관 문화는 그 경계를 아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현관을 넘는 순간 맨발이 바닥에 닿고 그 감촉이 아, 나 이제 집이다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도 따라옵니다. 현관에 신발이 너무 쌓이면 불편하니까 안 신는 건 치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건의 양을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돼요. 요즘 서양에서 threshold ritual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올 때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따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좌식 생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니멀한 건지 우리 난에서 살면서 잘 못 느끼지요. 잠깐 서양의 입식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일단 소파가 있어야 해요. 거기 앉아서 TV를 보니까요. 다이닝 테이블이 별도로 있어야 해요. 밥 먹는 공간이니까요. 침대가 따로 있어야 하고 서재에는 책상이 또 있어야 하죠. 아이 방에도 책상, 침대 따로 들어가고요. 공간마다, 기능마다 가구가 하나씩 따라붙는 구조예요. 그 가구들이 공간을 점유합니다. 한 번 놓으면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좌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닥에 앉을 수 있으면 작은 좌식 테이블 하나가 밥상도 되고 작업대도 되고 차 마시는 자리도 됩니다. 이불을 깔면 침실이에요. 이불을 걷으면 거실이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손님이 오면 방석 깔아서 응접실이 되죠. 같은 공간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에서 이걸 다목적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공간이 여러 기능을 하면 필요한 가구 수가 줄어들고 필요한 공간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요. 서양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이 개념을 우리 조상들은 온돌방 하나로 이미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한국에서는 많이 입식화됐지만 방 하나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 생활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온돌입니다. 서양 집에 가보면 벽면에 라디에이터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요. 거실에는 벽난로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방마다 스탠딩 히터가 놓여 있죠. 이 난방 기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가구 배치할 때도 라디에이터 앞은 피해야 하고 벽난로 주변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해요. 난방 장치 때문에 가구를 놓고 싶은데 못 놓고 동선이 꼬이는 거예요. 난방이라는 기능이 공간 설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온돌은 난방이 바닥 아래 숨어 있어요. 벽면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방 한가운데도 자유로워요. 어디에도 난방 장치가 보이지 않는데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합니다. 이걸 디자인 용어로 표현하면 기능은 유지하되 존재감은 지우는 것이에요. 미니멀 디자인의 궁극적인 이상이죠. 요즘 서양에서 바닥 난방 시스템, 이른바 언더플로어 히팅이 프리미엄 인테리어의 상징처럼 퍼지고 있어요. 시공비가 상당히 비싼데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삼국시대부터 써왔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일상으로 살아온 거예요. 챕터 2. 식탁의 미니멀. 공간만 미니멀한 게 아닙니다. 밥상 위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반찬 문화입니다. 이게 미니멀리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반찬 문화의 핵심은 소량 다품종입니다. 한 가지를 왕창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서양식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접시 한가운데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놓여 있고 옆에 으깬 감자, 빵 한 조각. 양은 많은데 가짓수가 적어요. 하나를 많이 담는 방식이죠. 먹다 남으면 그 양이 통째로 남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밥상은 작은 종지에 나물, 김치, 젓갈, 조림, 장아찌가 조금씩 담겨 나와요. 하나하나는 적지만 전체를 보면 풍성합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균형. 이게 음식에 있어서의 절제이고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충분히 라는 원칙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반찬은 다음날 또 먹습니다. 형태를 바꿔서 새로운 요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제 먹다 남은 나물이 오늘은 비빔밥 재료가 되고 김치가 좀 익으면 김치볶음밥이 되고 김치찌개가 됩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미니멀리즘의 핵심 원칙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론을 몰랐어도 밥상에서 이걸 매일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 찌개 중심 식사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청국장찌개. 한국 가정의 평일 저녁 메뉴,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이 요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냄비 하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냄비에 재료 넣고 물 붓고 양념 풀고 끓이면 한 끼의 메인이 완성되지요. 여기에 밥 한 그릇, 김치 하나면 훌륭한 한 끼 식사입니다. 서양 가정식 요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닭고기는 오븐에 구워야 하고 채소는 별도 프라이팬에 볶아야 하고 그레이비 소스는 또 다른 냄비에서 만들어야 해요. 파스타를 하면 면 삶는 냄비, 소스 만드는 팬, 마늘빵들 오븐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릴, 오븐, 에어프라이어, 블렌더, 핸드믹서, 각종 조리도구가 필요해요. 주방이 기구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기구가 많으니까 세척할 것도 많고 수납 공간도 더 필요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우리의 찌개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냄비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이 조합으로 수십 가지 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된장을 풀면 된장찌개, 김치를 넣으면 김치찌개, 순두부를 넣으면 순두부찌개,
재료만 바꾸면 되니까요. 기본 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냄비에 넣고 끓인다. 서양도 물론 스튜나 수프 같은 원팟 요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날의 요리이거나 일부 장르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는 평범한 평일 저녁에 특별한 고민 없이 냄비 하나로 메인 요리를 뚝딱 완성하는 걸 당연하게 해왔어요. 찌개가 특별식이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6번째, 장독대와 발효 문화입니다. 예전에 집 마당이나 옥상, 아파트 베란다의 장독, 놓여있던 풍경 기억나시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장독 안에 한국 식문화의 핵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이자 맛의 근간이죠. 이걸 미니멀리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간장은 콩과 소금과 물입니다. 된장도 콩과 소금이에요. 고추장은 거기에 고춧가루와 찹쌀이 더해진 거고요. 핵심 재료가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료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몇 달, 몇 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깊고 복잡한 맛이 만들어집니다. 서양 요리의 양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디종 머스타드, 케첩, 마요네즈, 우스터 소스, 핫소스, 바베큐 소스, 렌치 드레싱, 시저 드레싱. 냉장고를 열면 병들이 빼곡하죠. 각각의 소스가 각각의 요리에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된장 하나면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쌈장도 만들고 나물도 무칩니다. 간장 하나면 조림도 하고 볶음도 하고 무침도 하고 양념장도 만들어요. 고추장 하나면 비빔밥도 되고 떡볶이도 되고 찌개도 됩니다. 하나의 재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소스병 10개가 아니라 된장 하나, 간장 하나, 고추장 하나. 이 3개면 한국 요리의 대부분이 해결되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발효입니다. 발효라는 시간의 기술이 단순한 재료에 복잡한 맛의 층위를 입혀주는 거예요. 시간이 양념을 대신하는 겁니다. 서양에서 지금 발효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콤부차, 사워도우, 발효 버터, 캐피어이 같은 것들이 건강하고 힙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죠.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트렌드가 아니라 전통이었고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7번째, 김장 문화입니다. 해다다 겨울이면 온 가족이, 때로는 이웃과 친척까지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배추 수십 포기를 절이고 무채를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속을 넣어 한가리에 차곡차곡 담아요. 하루, 이틀, 길면 사흘 정도의 집중 노동이죠. 대가족이면 배추가 100포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겨울 내내 먹을 김치가 한 번에 완성됩니다. 석 달에서 넉 달. 잘 보관하면 그 이상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겨우내 반찬의 기본축이 한 번의 노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있어요. 반복적 의사결정을 줄여라. 매일 아침, 오늘 뭐 입지? 고민하는 게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만 입은 이유, 마크 저커버그가 회색 티셔츠만 입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소한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김장은 이 원리를 음식에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라는 매일의 고민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집중된 노동으로 수개월치 일상의 고민을 덜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합니다. 갓 담근 겉절이로 시작해서 살짝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묵은지까지. 같은 재료인데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진 음식이 돼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여러 버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겨울 대비 저장식품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담그고 나누는 이 공동체적인 방식은 김장만의 독특한 결이지요. 챕터 3. 생활 철학의 미니멀. 밥상까지 미니멀이라면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8번째, 보자기 문화입니다. 천 한 장이에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천 한 장. 이 단순한 물건이 한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만능 도구였습니다. 선물을 쌀 때 포장지 대신 보자기로 쌌어요. 요즘처럼 포장지 뜯어서 구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보자기째 들였다가 다음에 돌려받는 거예요.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 대신 보자기에 묶어왔고요. 이불이나 옷을 보관할 때는 보자기로 감싸서 덮개 겸 먼지 보호대로 썼습니다. 혼례 때는 예단을 담는 격식 있는 도구가 됐고, 떡을 찔 때는 시루 위에 깔았고, 아이를 업을 때는 업는 천이 됐어요. 보따리 장수의 보따리도 결국 큰 보자기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 접는 방식만 달라질 뿐 물건은 하나예요. 포장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다시 쓰고 또 쓰고 수십 번, 수백 번 씁니다. 서양에서 지금 에코백이 대유행이잖아요. 비닐봉지 줄이자,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자,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쓰자. 그게 환경을 위한 새로운 운동처럼 퍼지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보자기 하나로 평생을 사셨어요. 환경운동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었던 거죠. 미니멀리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하나의 물건이 여러 역할을 하면 소유해야 할 물건의 수가 줄어든다예요. 보자기는 이 원칙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포장지도 필요 없고 쇼핑백도 필요 없고 수납 덮개도 필요 없어요. 천 한 장이 그 모든 걸 대신하니까요. 게다가 보자기는 접으면 손바닥 크기가 돼요. 안 쓸 때는 존재감이 거의 제로입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지고 쓰지 않을 때는 서랍 한켠에서 조용히 대기하는 물건. 쓸 때만 존재하고 안 쓸 때는 사라지는 도구. 이것이야말로 미니멀한 물건의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9번째, 품앗이와 돌려쓰기 문화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논에 번갈아 품을 나눠 일하던 풍습, 품앗이라고 하죠. 이게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각자 일꾼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서로의 노동을 교환하면 모두의 일이 돌아가는 구조. 돈이 오가지 않아도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가 충족되는 방식이에요. 이 정신이 현대 한국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 옷 돌려입히기죠. 금방 자라는 아이들 옷을 매번 새로 사는 대신 친척집 아이나 이웃집 아이가 입던 옷을 물려받고 우리 아이가 큰 옷은 또 다른 집에 넘겨주고 육아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유모차, 보행기, 바운서, 카시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쓰는 기간이 고작 몇 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걸 수십만 원 주고 매번 새로 사는 대신 먼저 쓴 집에서 물려받아 쓰는 거죠. 반찬 나눠주는 문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김장을 하면 옆집에 한 포기 갖다 주고 이사를 가면 주변에 떡 한 접시를 돌리지요. 요즘도 이웃끼리 반찬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게 단순히 인심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 시스템인 겁니다. 서양에서 공유 경제가 21세기 거대한 트렌드가 됐죠. 차를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자. 집을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자. 우버, 에어비앤비. 공유 오피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물론 이건 수익을 주고받는 거래 플랫폼이고 품앗이처럼 돈 없이 나누는 방식과는 다르지요. 하지만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방향만큼은 같습니다. 그 방향을 실리콘밸리가 앱으로 만들기 훨씬 전에 우리 동네는 예전부터 이미 일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챕터 4자 미학의 미니멀.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여백의 미입니다. 한국 전통 수묵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 가득 그림이 채워져 있나요? 아닙니다. 화선지의 대부분이 비어 있어요. 산 하나,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백이에요. 서양의 유화를 보면 캔버스 구석구석까지 물감이 칠해져 있죠. 하늘도 칠하고 땅도 칠하고 배경도 빼곡히 채워요. 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묵화에서 비어있는 그 공간, 그게 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그 빈 공간이 그림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산봉우리 옆에 여백은 안개가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하고 침묵이 되기도 해요. 보는 사람의 시선이 쉴 곳을 만들어주고 상상이 채워 넣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숨을 쉰다. 조선 백자를 보세요. 중국 청화 백자처럼 정교한 문양이 가득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동아시아권 도자기 중에서도 유독 장식을 절제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하나, 약간 비뚤어진 듯한 자연스러운 형태, 우윳빛, 색감, 그게 전부입니다. 장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전 세계 도자기. 수집가들이 조선 백자를 최고 중 하나로 꼽습니다. 왜냐고요? 채우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데 그 없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옥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궁전을 떠올려 보세요. 벽면 가득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고 천장에는 금장식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가구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화려함으로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한옥의 사랑방이나 대청마루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구가 없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로 바깥 풍경이 그대로 들어올 뿐이에요. 방 안에 놓인 건 벼루 하나, 붓 하나 정도. 비어있음 자체가 공간의 완성이에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감수성이 왜 중요하냐면 미니멀리즘의 가장 깊은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미니멀리즘이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된 건 20세기 들어서입니다. Less is more, 적을수록 더 좋다는 명제에서 출발했죠. 이건 기본적으로 논리적 판단이에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선택지를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계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백 문화는 다릅니다. 계산이 아니라 감수성이지요. 비어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아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서양은 왜 비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효율, 생산성,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비워야 할 근거를 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필요 없었어요. 비어있는 게 그냥 좋았으니까. 대청마루에 앉아 바깥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한 충만감.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 바닥 아래 숨은 온돌, 소량 다품종의 반찬 문화, 냄비 하나로 완성되는 찌개, 시간을 재료로 쓰는 장독대의 발효, 한 번의 노동으로 겨울을 나는 김장, 천 한 장으로 만능인 보자기, 소유 대신 나누는 품앗이, 그리고 비움 그 자체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백의 감수성. 10가지 중에서 이거 나도 하고 있었는데 하셨던 것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름을 붙일 생각조차 안 했던 것들. 우리는 문화로, 습관으로, 감수성으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들이지요. 이게 우리의 미니멀리즘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삶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신발 벗는 그 순간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바깥과 안의 경계를 만들고 있구나.
하루의 소음을 문 밖에 두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 의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찌개를 끓일 때에도 느껴질 거예요. 아, 냄비 하나로 해결되는 이 단순함이 미니멀이구나. 그렇게 하나씩 자각하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미니멀리즘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걸 자각하는 것. 그게 진짜 미니멀리즘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만의 미니멀 습관이 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